여러분, 누군가가 웃으면서 무례한 말을 툭 던졌을 때 그 자리에서 같이 웃어 넘긴 적 있으십니까? 분위기가 깨질까봐,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괜히 일이 커질까봐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참는 게 어른이다. 그냥 넘기면 된다. 별일 아닌데 내가 과민한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자리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밤이 되면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게 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그때 왜 한마디를 못했지? 내가 너무 약해졌나? 여러분,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격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례로 맞서기 싫었던 마음,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배려, 그게 여러분을 침묵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침묵은 상대에게 이런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받아준다. 이 사람은 선이 없다. 이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착함은 존중을 불러야 하는데 참기만 하는 착함은 오히려 무례를 부르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취급을 받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은 길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박살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을 눌러 담는 말도 아닙니다. 아주 짧지만 관계의 중심을 바꾸는 한마디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외모나 나이로 함부로 평가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가 왜 강하냐 하면 동의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면 방어가 됩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맞받아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는 상대의 생각만 인정할 뿐 그 평가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고 조용히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미소를 유지한 채로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어른의 말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을 부라리지 않아도 상대는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대한 반응, 상처받는 얼굴, 변명, 분노,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무례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좀 지나쳤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김순자 씨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지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그래서 옷도 단정히 챙기고 머리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순자야, 너 많이 늙었네. 얼굴에 주름 엄청 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칼처럼 찌르는데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게 넘겼지요. 하지만 그 뒤로 순자 씨의 하루는 망가집니다. 음식 맛도 안 나고 사람들 이야기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내내 거울을 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마음속에서 되풀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늙어 보였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흔들어 놓는 것.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상대는 보통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말해버립니다.
농담이란 말로 책임을 피해버리지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많은 관계에서 공통된 심리를 봤습니다. 남의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기 불안이 큽니다. 자기도 늙어가고 자기 얼굴도 변하고 자기 가치가 흔들릴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평가해서 잠깐이라도 우위에 서려 합니다. 남을 내려놓으면 나 자신이 덜 불안해지는 착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그 말은 당신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남에게 던져버리니 듣는 사람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평가를 내 문제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싸우지 않으면서 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필요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상대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의견으로 멈춥니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만 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의 평가가 내 정체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대도 이상합니다. 보통 무례한 말은 반응을 먹고 삽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상대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변명하면 상대는 더 파고듭니다. 내가 화내면 상대는 왜 저렇게 예민해 하며 나를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모든 먹이를 끊어버립니다. 반응이 없으니 더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 끝내 붙든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되 품격을 잃지 않는 것, 굴복하지 않되 말로 싸움판을 만들지 않는 것, 경계를 지키는 힘은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말에서 한 걸음 떨어져 중심을 잡습니다. 그 한 걸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와 나이를 함부로 평가할 때 그 말은 종종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의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여러분이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소를 유지해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담하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선이 있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작은 모임에서 친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선을 넘을 때 그 한마디를 꺼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그 시작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오늘 이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는 낯선 사람에게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깊게 들어옵니다. 친구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닌데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말이 허용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깊게 묶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비난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점점 한 문장으로 축소됩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원래 그랬잖아. 여러분,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말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을 한 프레임에 가두는 낙인입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어느 순간 사람을 정말 그 틀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62세 박영순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순 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반복해서 던지는 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영순 씨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아들이 바로 던집니다. 엄마는 또 그러시네. 엄마는 원래 그래. 손주가 과자를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 그만 먹어라, 배 아프다. 그럼 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는 또 잔소리시네. 맨날 그러시잖아. 원래 그래. 여러분, 이럴 때 영순 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들은 더 쉽게 받아칩니다. 봐, 또 그러시네. 반박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고, 화를 내면 진짜 원래 그런 엄마가 되는 것 같고, 설명하면 농담도 못해 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면 마음속에만 말이 남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뭘 해도 결국 원래 그래로 끝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붙여준 문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맥락을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부모가 가장 크게 무너지는 지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자기 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문제인가? 내가 정말 유난인가? 내가 바뀌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나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려 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가까울수록 편해지고 편해질수록 단정이 쉬워집니다. 대충 결론 내리고 대충 말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정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부모를 한 종류의 사람으로 박제해 놓고 그 박제된 이미지에 맞추어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말로 맞서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으로 프레임을 흔들어야 합니다. 정면으로 반박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문장이 왜 강하냐 하면요. 비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라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는 싸움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려줍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맞는 말이었나? 내가 엄마를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있나? 아들은 잠깐 멈춥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왔지만 엄마가 조용히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습관은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소리입니다. 억울함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마치 교실에서 학생에게 질문하듯이요. 그러면은 싸움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의 말이 가진 폭력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래는 증거 없이 던지는 단정인데 질문은 그 단정의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말은 질문 앞에서 약해집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도
이런 방식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면으로 따져서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고 공격받으면 더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가족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답보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납니다. 상대의 규정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분리가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같은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이 또 말합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그때 여러분은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잠깐 숨을 고르고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다음은요. 한 박자 기다리면 됩니다. 답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던져놓고 침묵으로 공간을 주십시오.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순간 상대는 보통 둘 중 하나를 합니다. 첫째, 얼버무립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좀 마음에 남네요. 그리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둘째, 진짜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가?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이 반응이 나오면 관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늘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 라는 단정이 나오면 원래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단정을 끊어야 합니다. 싸움으로 끊지 말고 질문으로 끊으십시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규정할 때 그 규정에 갇히지 마세요. 조용히 차분하게 품격 있게 물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질문이 상대의 입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마음대로 만지려 할 때 우리는 참기 쉽습니다. 싸우기 싫고 관계 깨기 싫고 무엇보다 저 사람도 나를 생각해서 그러겠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간섭은 다릅니다. 배려와 통제는 다릅니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사람은 내 선택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춰 고치려 합니다. 68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챙겨주는 듯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집에 한번 놀러 오면 정숙 씨는 2시간이 녹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니의 말이 대화가 아니라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너 요즘 건강은 어때?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보니까 혈압약은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어봤는데 별로야. 이걸로 바꿔. 애들은 얼마나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어. 정숙 씨는 처음엔 내내하고 웃으며 듣습니다. 한마디라도 반박하면 바로 돌아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좋은 말 해주는데 왜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너 챙겨주니? 여러분, 이 말이 참 교묘합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삼아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남는 순간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왜 저 사람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런데 또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자. 이렇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겉으로는 친한데 속으로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게 가장 나쁜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초기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큰 싸움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은 세 보이지만 사실 상대에겐 도전으로 들립니다. 뭐? 내가 너 걱정하는데? 이렇게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오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맞장구만 칩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봐, 내 말이 맞지? 그래서 간섭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문장.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이 문장은 참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니, 말이 틀렸어요. 라고 하면 싸움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는 내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상대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소화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소화가 안 되면 억지로 더 먹지 않지요. 남의 말을 듣고도 소화가 안 되면 억지로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말이 크고 무겁다. 나는 지금 그걸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춰달라. 그런데 이 말은 화가 아닙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는 곧바로 싸움으로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소화하기 어렵다는 말 앞에서 더 밀어붙이면 자기가 정말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니가 또 말합니다. 혈압약은 그거 먹으면 안 돼. 바꿔. 그때 정숙 씨가 미소를 유지한 채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언니,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때 포인트는 표정입니다. 차갑게 말하면 삐쳤니가 됩니다. 비꼬면 너 왜 그러니가 됩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조용히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여기까지가 편하다는 안내처럼 말이죠. 상대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올 걸 알고 여러분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다시 설명하려 하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길게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짧게 같은 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워요. 그런데 소화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상대의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르침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말고 남이 내 일을 참견하게 하지도 말라. 이것은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이 뜻대로 안 되니 남의 삶이라도 정답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안의 투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안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친한 언니라도, 오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권리는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가 내 삶을 휘젓는 조언을 쏟아낼 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내 삶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역설적으로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선이 있는 관계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체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마음의 소화를 잘해야 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말을 억지로 삼키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면 결국 관계도 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친절한 얼굴로, 조용한 목소리로, 단정한 문장으로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 존중의 선을 그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한 말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다니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조금 보태지고 조금 비틀리고 조금 과장되어서 어느새 내 인생이 남의 입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동네 모임, 친목 모임, 교회나 동호회처럼 말이 빨리 도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처음엔 설마 합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겠어? 오해겠지. 그런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습관이고 때로는 의도입니다. 66세 한미란 씨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인 한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어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거치면 말이 달라집니다. 미란 씨가 어느 날 가볍게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녀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지요.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이웃이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미란 씨, 남편분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수술까지 해야 한다던데. 여러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리치료 좀 받는 건데요. 미란 씨는 깜짝 놀라 되묻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알게 됩니다. 그 지인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미란 씨 남편 허리 디스크래. 수술 생각 중이래.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병원 다닌다가 디스크가 되고 치료받는다가 수술이 됩니다. 한 사람의 입을 지나며 이야기가 커지고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붙습니다. 바로 그걸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란 씨가 그 지인을 직접 만나 따져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인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어머,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미안해요. 사과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더 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고 착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괜히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소문이 퍼진 다음에는 해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지. 억울한데 더
억울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 퍼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이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첫째,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와 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은 내용보다 표정을 봅니다. 화가 크면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저렇게 흥분하지? 찔리는 게 있나? 숨기려는 게 있나? 둘째, 그냥 푸념합니다. 아, 사람들이 오해하네. 소문이 참 무섭다. 이러면 소문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방어하지 않으면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소문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한마디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끝내는 문장입니다. 짧고 담담하고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핵심은 없는데요입니다. 아닌데요가 아닙니다. 없는데요는 싸우는 말이 아니라 정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관계를 분명히 끊어줍니다. 자,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미란 씨, 남편 수술한다면서요? 그때 미란 씨는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 다음엔 긴 설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설명은 꼬리를 만듭니다. 꼬리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해명이 아니라 정정을 하는 겁니다. 정정은 짧을수록 강합니다. 필요하면 한 문장만 더 덧붙이면 됩니다. 병원 다닌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말을 만든 사람에게도 같은 톤으로 말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담담함입니다. 담담함은 권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감정 싸움엔 끼어들지만 사실 정정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누가 틀렸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남의 말을 왜곡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대개 사실 전달보다 주목을 원합니다. 평범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과장합니다. 살짝 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더 비참하죠. 내 삶이 누군가의 관심을 위한 재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래서 늘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흐트러집니다. 거짓이 방치되면 거짓이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보았을 때는 큰 싸움을 만들지 말고 바로잡는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선언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에 책임은 지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남의 입으로 왜곡시키게 두지 않겠다. 이 선언이 있어야 관계가 정리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도 시간이 많아도 에너지가 있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소중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씩 마음이 흔들리는 관계는 결국 여러분의 삶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곡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아도 좋으니 흔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소리 높이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딱 사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길게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십시오. 정정하고 끝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대단한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대개 짧은 문장으로 지켜집니다. 그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고 여러분의 평안을 지킵니다. 다음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점점 더 이용당하는 상황에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끊어내는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외면하기가 어렵고 누군가 곤란해하면 돕고 싶고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운함을 남기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건 그렇게 도와줘도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해.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은 남의 것이 됩니다. 63세 오경자 씨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원래 거절을 잘 못합니다. 이웃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합니다. 경자 씨, 미안한데 우리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도 할 일이 있는데 몸도 좀 피곤한데. 그런데 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동네 부녀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자 씨, 이번 행사 준비 좀 도와주세요. 경자 씨는 또 말합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부탁이 점점 잦아지고 요구가 점점 당연해지고 경자 씨는 자기 일정에 늘 뒤로 밀립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달아갑니다. 그런데도 거절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거절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지? 내가 매정해 보이면 어쩌지?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계속 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보기보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관계의 잔인한 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억지로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때는 작은 부탁에도 크게 화가 나고 결국 관계는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기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싸우면서가 아니라 품격 있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절을 잘못합니다. 첫째, 너무 딱 잘라 말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종종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거절했어. 나라는 사람을 밀어냈어. 그러면 관계가 바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관계처럼 자주 마주치는 관계에서는 그 뒤가 불편해지지요. 둘째, 핑계를 대며 둘러댑니다. 요즘 바빠서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핑계는 순간은 편할 수 있지만 상대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언제는 돼요? 그럼 다음 주엔? 그러면 거절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핑계는 반복될수록 신뢰를 깎습니다. 저 사람은 늘 핑계를 대내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 거절이 아니라 부담을 끊는 거절, 즉 완충장치가 있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문장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여러분, 이 말이 왜 강할까요? 첫째, 단호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오늘은 이라는 말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관계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상황만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상대가 그래도 해줘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명백히 무리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다는 말 앞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건 걱정이 아니라 강요가 되기 때문이지요. 셋째, 죄책감을 줄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분들은 상대에게 미안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곤해서요는 미안해하되 무너지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자, 경자씨 상황에서 연습해 봅시다. 이웃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경자씨,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때 경자씨는 웃으면서 그러나 흐리지 않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을 더 붙이지 않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협상이 시작됩니다. 왜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1시간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문장을 짧게 끊으십시오. 필요하면은 딱 1줄만 더. 다음에 제가 여유 있을 때 도울게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여러분을 무한히 사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는 걸 막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졌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실망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것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도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을 아끼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서 남을 위한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는 언젠가 가족에게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살았지 소모되는 사람이 되려고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고 상대의 체면도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이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테스트하듯 부탁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조심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내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구나. 그 인식이 생기면 부탁은 줄어듭니다. 존중이 생깁니다. 관계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거절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살립니다. 선을 넘게 두면 관계가 무너지고 선을 지키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대단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오랜 친구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정도 말은 조심해 주겠지. 그런데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말은 더 거칠어집니다. 처음엔 조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67세 최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순덕 씨는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고 많은 일을 함께 견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어느 날 순덕 씨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큰 결심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고민하고
나도 한번 바꿔보자 마음 먹고 바꾼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은근히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말합니다.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예쁘다 한마디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라는 말로 평가해버립니다. 순덕 씨는 오는 길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마음이 뚝 내려앉습니다. 다음날 순덕 씨가 새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옷을 그렇게 신경 써?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늙게 만드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꾸밀 자격이 없다. 너는 이제 새로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순덕 씨는 말을 잃습니다. 화내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설명하면 농담도 못해? 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쌓입니다.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말을 안 하면 평화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무신경한 말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악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대가 상처받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오랜 세월 함께 살면 서로의 감정에 둔감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며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 성격으로 끝나지만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은 내 가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 참습니다. 괜히 싸우기 싫다. 이 나이에 무슨 말다툼이냐. 그런데 참는 방식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상처가 쌓여서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어느 날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날 만큼 예민해집니다. 둘째, 폭발합니다. 참다가 어느 날 크게 싸웁니다. 그럼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그렇게 예민할 일이야? 여러분, 이게 더 억울합니다. 상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폭발한 순간만 보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되 참지 않는 길, 비난하지 않되 내 마음을 전달하는 길. 그 길의 핵심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내 감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공격은 방어를 부르고 질문은 성찰을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문장은 놀랍도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라고 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 저 말이 상처였나? 내 말이 그렇게 들렸나? 순덕 씨의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남편이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 라고 말했을 때 순덕 씨가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남편 쪽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낮추어 감정을 쏟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톤입니다. 원망의 톤이 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 담담하게 마치 질문을 던지듯이요. 그러면 남편은 대개 멈칫합니다. 많은 경우 그 순간에 상대는 처음으로 자기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의도로 말하고 상대는 결과로 상처받습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아내를 찌르려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 의도는 이거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어떻게 느꼈나를 알아야 대화가 됩니다. 이 질문은 그 방향으로 상대를 이끕니다. 상대가 뭘 그런 걸로 그래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평생 모릅니다. 모르면 평생 반복됩니다. 그러니 한 번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사과할 길을 열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격받으면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사과하기가 쉬워집니다. 체면을 구기지 않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아, 기분 나빴구나. 미안하다. 이 한 문장에 나오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사과는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처가 계속 쌓이고 사람은 속으로 멀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되 먼저 내 마음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길을 내어주는 것. 그게 어른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정도는 참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지혜가 될 때도 있고 참는 것이 포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참을수록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가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큰 싸움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있는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한마디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무신경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감정은 소중하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지금부터 말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웁니다. 부부도 가족도 관계도 배웁니다. 다만 누군가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 알려주는 방식이 싸움이면 관계는 부러지고 질문이면 관계는 자랍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상대가 무심한 말을 던졌을 때 속으로 삼키지 말고 조용히 담담하게 품격 있게 묻는 겁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딱히 싸운 것도 없고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내 마음이 계속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이 온통 나쁜 소식입니다. 누가 망했다. 누가 병이 났다. 누가 불륜을 했다. 누가 사기를 당했다. 동네가 흉흉하다. 세상이 끝났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남의 불행을 입에 올리며 내 하루의 빛까지 꺼버리는 독말입니다. 64세 윤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이 많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늘 첫마디부터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 김씨 알지? 그 사람 아들 사업 망했대. 빚만 엄청 남았대. 박예선네 며느리 들었어? 바람 피웠다더라. 동네 난리야. 요즘 세상 정말 문제야. 뉴스 보면 다 사기고 다 범죄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미숙 씨는 처음에는 맞장구를 칩니다. 아이고 어쩌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왜냐하면 반응을 안 하면 이상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가 흥이 올라 있는 걸 꺾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시간이 지나면 미숙 씨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나중엔 내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어두워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찝찝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에 먼지를 잔뜩 뿌려놓고 간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굳어갑니다. 처음에는 저 친구는 원래 저렇지 하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세상이 다 저렇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 하루가, 내 인간관계가, 내 삶의 기대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이 독을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세상이 원래 그래. 여러분, 현실을 말하는 것과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건 다릅니다. 현실은 우리를 깨우지만 독한 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현실은 해결을 향하지만 독한 말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만 계속할까요? 저는 이런 유형을 많이 봤습니다. 대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기쁨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이 자극이 되고 그 자극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나쁜 곳으로 규정합니다. 세상이 나쁘면 내 불행도 덜 부끄러워지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은 계속 깎여 나갑니다. 그렇다면 미숙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끝까지 참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데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싫어집니다. 친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을 피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관계가 통째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화를 냅니다. 야, 너는 왜 맨날 남 욕만 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내가 말도 못해? 그럼 싸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만났는데 결국 더 부정적인 결말로 끝나지요. 그래서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이 문장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멈추자고 말합니다. 즉,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주제를 멈추는 겁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금지입니다. 금지는 반발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은 정리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도 체면을 구기지 않고 멈출 수 있습니다. 자, 미숙 씨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또 시작합니다. 누구네 아들 망했다더라. 누구는 바람 피웠다더라. 그때 미숙 씨는 한 번만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표정을 크게 바꾸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곧바로 다른 주제로 옮기면 됩니다. 요즘 너는 건강은 어때? 지난번에 말한 그 카페 가봤어? 봄 되면 어디 한번 다녀오자. 이렇게요. 이 문장을 들으면 친구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옵니다. 첫째, 멈춥니다. 아, 내가 너무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관계가 살아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둘째, 삐칩니다. 내 이야기 재미없어?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여러분, 이 반응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그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면 논쟁이 됩니다. 짧게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재미없다기보다는 조금 무거워서요. 우리 다른 이야기 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건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나쁜 말은 귀에 담지 말고 좋은 말만 마음에 새기라 이런 뜻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세상에는 불행도 있지만 친절도 있습니다. 망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낸 이야기, 버틴 이야기, 웃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좋게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와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기운이 생기는 사람, 내 삶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쓰십시오.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꺼지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전부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를 끊기 전에 먼저 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선을 그으면 관계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자기는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해주는 건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마음이 달아갈 때 그때는 참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부드럽게 전환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노후를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참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관계를 위해 참고, 체면을 위해 참고, 분위기를 위해 참아왔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더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례한 사람은 내가 참는 만큼 더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참는 인생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상황을 통해 아주 짧은 문장들을 배웠습니다. 외모를 평가하며 무례를 던질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사람이 원래 그래라고 단정 지을 때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앞에서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내 말을 과장하고 왜곡해 퍼뜨릴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자꾸 강요받을 때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무신경한 말로 마음을 찌를 때는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아 내 에너지를 빼앗을 때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지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지만 내 자존심을 내던지지도 않습니다. 짧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가능한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무시를 겪었지만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붙든 것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품격을 잃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려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해보십시오. 무례를 참는 대신 배운 문장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문장이 여러분의 삶에 존중의 선을 그어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불필요한 상처가 아니라 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하루가 되십시오.